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오면서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을 장마에 이어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당은 최 후보자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할 적임자인지를 검증했지만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등 연구 윤리에 대한 질문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 폐기물의 방사 등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일본 석탄재는 시료를 모두 채취하고 검사해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가을의 달 9월이 시작됐지만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고 주말엔 13호 태풍 링링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종일 비가 이어졌습니다. 호우특보까지 내려지며 마치 여름비처럼 강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을 장마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만나며 정체전선이 남해에 형성된 겁니다. 가을 장마는 오늘부터 점차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남부에는 최고 150mm 이상, 중부에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설상가상, 태풍까지 가세합니다.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형성된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이 타이완과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지나 이번 주말쯤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전국이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대표적인 가을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에 이어 가을 태풍이 강타할 경우 지난 여름보다 심각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바하마를 강타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북상하면서 플로리다 등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고 풍속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지며 세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초강력 폭풍을 동반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리브의 섬나라 바하마를 쑥대밭으로 만든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 인구 40만 명에 불과한 곳을 지나가며 13,000여 곳의 보금자리를 파괴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향해 서서히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남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건물 등의 입구에 쌓아놓거나 유리창을 합판으로 덧대어 막아놓고 있습니다. If it gets closer or a little bit worse, we may move somewhere else, go somewhere else, at least in the meantime. So we're just gonna be watching and see what we do. 플로리다주 판비치 카운티 동부 해안에는 이미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판비치 국제공항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All those coastal counties have issued evacuation orders, and it's important that residents heed those calls. Get out now while you have time, while there's fuel available, and you'll be safe on the roads. 최근 대서양에서는 최고 등급인 5등급의 허리케인이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리안의 비정상적 위력과 발달 속도는 온난화하는 지구에서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의 큰 피해를 본 바하마를 위해 긴급 구호자금 3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일 국제적십자사는 성명을 내고 아직 피해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최대 13,000채의 주택이 심각하게 파손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번 허리케인으로 홍수가 발생한 아바코 섬의 경우 우물들이 짠 바닷물에 오염됐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초기 피해 대응을 강화하고 500여 가구의 긴급 대피소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 구호 비상기금에서 25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본 바하마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수백 명과 구호물자를 실은 30대 이상의 트럭이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깨끗한 물과 광범위한 대피소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이 9월 들어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현지 시각 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9월 1일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980건의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기록된 880건보다 100건이나 많은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관측된 산불은 47,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045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해마다 7월에서 10월까지가 건기라는 점에서 산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브라질 우주연구소는 말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적임자인지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등에 대한 의혹을 언급하며 연구 윤리에 대한 과학계 전반의 분위기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품목의 연구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깜깜이 투자되는 거 아니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돈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최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깜깜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내세우고 정말 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 분야 국내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딥러닝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인공신경망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응용수학, 통계, 뇌지도 구축을 위한 신경과학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없이는 그런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을 언급하며 연구 부정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국가 R&D 연구를 갖다가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다른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또 최 후보자가 과거 시국선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서명에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지녔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2년에서 3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들었지만 일부는 가까워서 조금만 투자하면 따라잡고 상용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해 생산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핵심 분야에서는 경쟁도 시켜 연구개발 중복 투자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신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최 후보자는 원전 기술은 중요하고 기술 개발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연구비 부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신용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고발당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 경북과기원 총장이던 2013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장비를 사용하며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의혹이 있다며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정부가 일본산 비중이 높은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일본 석탄재는 시료를 모두 채취해 검사하면서 시간이 대여섯 배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점검 현장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석탄재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강원도 동해안. 일본에서 온 4,500톤급 화물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선바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과 약 500km 떨어진 마이주루 화력발전소에 석탄재를 싣고 왔습니다. 석탄재 양은 모두 4,000톤인데 시멘트 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환경부 직원들이 배에 오른 뒤 비닐봉지 2개에 석탄재 1kg가량을 각각 담습니다. 통관 전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 간이 측정기로 방사선도 측정합니다. 0.14 정도 나오니까 기준치 0.3 이내로 들어와서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서를 내면 수입이 허가됐고 시료 검사는 석 달에 한 번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수입하는 모든 석탄재의 시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과는 보류됩니다. 이틀 정도였는데 8월 30일부터는 그 방사능 검사 결과와 중금속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통관이 허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10일 정도 더 소요가 될 겁니다.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등 다른 수입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 분기에 한 번에서 월 1회로 강화한 방사능 검사는 일본과 러시아 폐기물만 적용됩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석탄재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다른 폐기물 역시 일본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검사 강화에 따른 폐기물 수입량 감소에 대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 평상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가 강화도 인근 6개 지점의 바닷물을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강화도 인근 바닷물의 우라늄 농도는 1리터에 0.0073에서 0.0245 베크렐로 서해보다 낮았으며 한강보다는 높았습니다. 원안위는 강물이 끊임없이 지각의 물질을 바다로 운반하기 때문에 해수가 강물보다 우라늄 농도가 높다며 강화도 주변의 지형적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16일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라윕 짠오차 총리와 태국을 상징하는 삼륜차죠. 일명 뚝뚝이를 함께 탔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을 상징하는 뚝뚝이였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삼륜차 일명 뚝뚝입니다. 태국 여행 가면 한 번씩 타보는 상징적인 교통수단인데 문 대통령과 프라윕 총리가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이 뚝뚝이는 좀 특별합니다. 100% 일렉트릭 전기 뚝뚝이입니다. 뚝뚝이의 최대 단점인 매연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우리나라와 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기 뚝뚝이를 타본 태국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에 지금 25,000대 이런 뚝뚝이가 있는데요. 오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이 전기 뚝뚝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정상은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마친 뒤에는 양국이 함께 개발한 전기버스에도 시승했습니다. 짧은 시승이었지만 우리 전기차 기술을 적용해서 한국과 태국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문 대통령 설명 듣겠습니다. 미래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혁신 역량과 기술력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5G 초연결 사회의 등장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보안 환경을 개선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국가 차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관별 실행 계획을 18개 중점 과제, 100개의 세부 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리를 이용해 무단 침입을 감지하고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는 스피커로 소리를 발생시킨 후 사람이 움직이거나 온도가 변할 때 달라지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서는 기존의 카메라 센서나 열 화상 센서, 적외선 센서들과 달리 장애물이 있어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팀의 자세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미지 센서 쪽에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센서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센서 소재 부품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소재 부품이 많이 사용되어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센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곤드레 나물의 해충 2종이 밝혀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안동대 연구팀은 곤드레 나물의 병해충 조사 과정에서 미기록 해충인 우엉바구미와 우리대벌레를 발견하고 그 특성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엉바구미는 4월경부터 엉겅퀴에 모여 꽃에 알을 낳고 7월경 성충이 되면 우엉잎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대벌레는 기존에 강원과 충북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고려 엉겅퀴 재배포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곤드레 나물 재배자들에게 병해충 정보를 제공하고 방제 약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통신용 인공위성 나히드-1을 발사하려다가 발사체가 폭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현지 시각 2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위성 발사체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며 의도적 파괴 행위의 흔적은 없었고 기술적 결함이 원인인 것이라고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상업용 위성 사진을 근거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2분쯤 이란 북부 샘난주의 이마모메이니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감시용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려 위성 발사체가 발사를 준비하다 최종 단계에서 폭발했다면서 미국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란 정부는 인공위성은 무사하다고만 발표하고 발사체 폭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6년 뒤인 오는 2045년, 우리나라가 노인 비중이 세계 최고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는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을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 인구 급증에 여파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아기를 평생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나라.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0.98명에 불과하다는 지난해 통계로 극명히 드러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고령화의 속도를 높여 오는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됩니다. 2045년에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37%가 돼 역시 고령화가 심한 나라인 일본을 근소하게 제치고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오는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노인이 됩니다. 같은 기간에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절반 이하 비중으로 쪼그라듭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을 20명 정도 책임지지만 2067년에는 오히려 102.4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정부도 장기 인구 대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에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핵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논의된 단기 과제들은 중점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65살이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에 5,200만 명을 조금 넘겨 정점을 찍고 그 뒤에는 계속 줄어 2067년엔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경부 부위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깊은데요. 정부에서는 만 12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이 과연 안전한지 또 정확히 자궁경부암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 중앙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윤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